네, 총선이 끝나자 신임 지도부 구성으로 당내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6자 대결로 확정이 됐고요. 새누리당은 오늘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출마자들의 출사표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김만음 한국정치 아카데미 원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지금 구도를 보면 3파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수도권에서 이제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 그리고 뭐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진석 네. 또 당선인, 그리고 이제 영남권에서는 그 유기준 의원이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새누리당은 지금 이제 이 세 분의 어떤 출마 구도 속에서 누가 원내대표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새누리당은 총선이 끝나고 이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예고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비대위를 꾸려서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그 스톱된 상태로 와 있습니다. 계속 이게 보름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 예.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출 과정이 당내에서 과연 그 총선 기간에 있었던 개파 논란들을 좀 종식시키고 새로운 당을 혁신시킬 수 있는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냐를 가르는 어떤 중요한 그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예. 누가 당선이 되느냐보다는 이 과정 속에서 개파 논란들을 제대로 정말 이렇게 잠재우고 예. 좀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표 대결이 개파 대결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이 아직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제 개파별로 대결하고 나중에 이제 두 사람으로 결선 투표 갔을 때 개파 간의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예. 그동안에 새누리당 개파 이야기를 하면은 뭐 친박 친이로 대별됐고 아니면 친박 비박으로 구분이 됐었는데 현재 그런 구도는 아니죠. 이제 확실하게 친박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유기준 의원, 유기준 후보가 되겠는데 네. 유기준 의원에 대해서는 최경환 의원이 오히려 친박의 후보가 아니다, 친박을 대표하는 후보가 아니다라고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그럼 점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지역으로도 물론 구분할 수 있으면 조금 전 이상일 대표가 있었죠. 수도권의 나경원 의원, 영남권의 유기준 의원, 또 충청권의 정진석 의원 그런데요. 예. 지역의 대표성 못지않게 개별적인 좀 특성이 있습니다. 예. 예컨대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국민적인 인지도가 가장 높죠. 아마 평시 새누리당 상황이 특별한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은 원내 대표로서의 능력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예. 지금 총선 이후에 뭔가 당을 정비해야 되는 참패 이후에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여소야대 국면 또 국민의당의 등장 또 박지원 원내 대표 처제가 여러 가지 정무적인 능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내부 원내 소속 의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대신 나머지 두 사람의 경우에 정진석 의원의 경우는 국회 경험, 국회 사무총장도 했었죠. 예. 또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 했었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능력은 있는데 역시 이제 그 원내 대표 선거라는 것이 일반 선거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저런 감안하는 상황이고요. 유기준 의원 과거에 친이계가 당을 대표할 때도 자력으로 최고위원이 된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친박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친박의 실세라고 얘기하는 최경환 의원이 이런 문제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예. 뚫고 될 수 있을까 어려운 예. 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준 의원에게 물론 뭐 출마 선언하면서 나를 친박이라 부르지 말라 했지만 결국은 뭐 친박의 표심이 몰리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친박의 어떤 이선 우태론, 그다음에 뭐 당권이나 이런 비대위 체제에서 이제 일단은 물러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있어왔고 예. 그런 입장들이 표명이 됐기 때문에 유기준 의원의 어떤 출마가 친박이라는 어떤 계파의 어떤 전체적인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과연 그러니까 유기준 의원의 어떤 출마 자체를 어떻게 친박 소속으로 이렇게 불리는 의원들이 당선인들이 이거를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예. 텐데요. 거기서 어쨌든 이제 표의 어떤 그 흐름 자체가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떨궈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유기준 의원은 본인 친박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했지만 예. 뭐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하시고 뭐 다시 삼선을 재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게 내가 원할 땐 친박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있고 아니면 뭐 때릴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예. 그러면 그런 상징성 속에서 결국은 그 출마 자체가 친박이 그대로 계속해서 어떤 당의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게 아니라는 의심을 예.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부담을 느낀다면 이런 어떤 친박계 표들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친박을 다시 밀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지 않으면서 좀 판세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고 보입니다. 네,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인 만큼 친박 후보가 되기 쉽지 않다는 이제 전망이 많고 비박이 이제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내대표가 비박이 되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는 친박이 될 것이다.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부 이제 최경환 의원이 유기진 의원이 친박 후보가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 본인의 이제 당 대표의 길을 닫기 위한 전략적인 그런 포석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예. 있는데요. 그런 직접적으로 최경환 의원이 지금 친박 문제를 원내 대표 선출 과정에서 문제 제기하고 다음 당 대표 선출 때는 오히려 친박이 전면에 나서겠다 이런 전략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최경환 의원이 직접 나서지 않고 예컨대 범친박으로 구분이 됐던 이주영 의원 등등이 나설 경우에 상당히 좀 약화될 소진이 있긴 합니다. 그건 예. 다음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걸 너무 전략적으로는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예. 오히려 정면으로 친박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친박만의 책임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온다는 모르겠지만은 당 예. 전체 분위기가 친박에 대한 뭔가 반성 책임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 문제가 아닌 이것을 벗어나서 유기준 의원이 과연 선거를 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남아 있긴 합니다. 예. 새누리당이 이제 이틀 뒤에 3파전이 치러지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그 원내대표 경선 얘기를 좀 해보면 6파전인가요? 후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가 거론되는 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원식 의원부터 한 6분 정도가 지금 거론되고 네. 있는데 삼선과 사선의 대결로도 볼 수 있겠죠? 예, 이상민 의원과 강창일 의원은 사선에서 예.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고요. 우원식, 민병두, 우상호, 노웅래 당선자는 지금 3선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마를 했고 당 내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 안에서 물론 이제 여기 마찬가지 새누리당의 어떤 친박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친문계의 어떤 문제가 예. 계속 남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공교롭게도 이렇게 출마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친문계로 분류되는 예. 친문재인계 분류되는 어떤 후보는 이제 출마하지 않았고요.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당내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을 잡아야 할 예. 것인지 지금 굉장히 관심이 좀 모이고 지금 있습니다. 뭐 한 얘기들을 쭉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지원이 정치구단이면 나는 민생구단이다. 혹은 뭐 국민의당과 소통하겠다. 국민의당과 협업하겠다. 박지원 원내대표나 국민의당을 상당히 좀 의식하는 발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6 후보가 모두가 다 이제 국민의당 아니면 박지원 의원과 예. 박지원 원내대표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이상민 의원만 이제 국민의당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과의 관계도 얘기하고 있는 정도고요. 지금 그 우원식 또 한 우씨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상호 의원. 우상호 의원. 예. 두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경쟁 관계를 강조를 하고 있죠. 예.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쟁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또 민병두 의원의 경우는 좀 머리 싸움에서 본인도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나는 있는 것 같은데. 알파고다 이랬습니다. 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새누리당도 또 마찬가지로 국민의당도 박지원 원내대표의 등장이 변수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원내대표의 등장이 중요 변수가 되고 있죠. 예. 새누리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등장이 변수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오히려 내부적으로 총선 참패 이후의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예. 일차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6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친문 후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중에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동안의 주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게 우원식, 우상호 좀 2사람 정도가 비교적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나머지 4사람은 그런 좀 계부하고 좀 무관하다거나 또 그중에 일부는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하고도 비교적 친밀 관계가 있는 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6명의 후보가 최종 4일날 선출하기 전에 예. 혹시 합종 연행을 하면서 단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러게요. 후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간 적도 있었다가 나중에는 결선 투표까지 가는데 네. 결선 투표 가서는 봐야겠지만은 혹시 이런 점은 염두가 될 겁니다. 좀 머리가 신경 쓰긴 할 겁니다. 만약에 있는 세력 구도가 그대로 반영돼서 밀어준다면은 간접적인 친문 세력이 수가 많기 때문에 예. 세력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김종인 체제에서 다시 총선 전에 문재인 체제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미지가 부각됐을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도 혹시 의원들 내부에서는 고려가 될 수 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모든 정치력을 모아 있는 의원들이 또 투표를 하는 그런 원내대표 선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치적인 아마 상황을 고려해서 투표를 할 겁니다. 좀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좀 눈에 띄는 후보, 지금 유력한 후보라 그러면 누구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한 어떤 우열이 예. 가려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주류로 이제 평가받고 알려지고 있는 우원식, 우상호 의원이 좀 양강 구도에 가까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관측과 그리고 정책통, 전략통을 자임하는 이제 민병두 의원도
그 3파전에 가세하고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뭐 친문계나 친노계가 어떤 이제 전략적인 합의 속에서 특정한 후보를 미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그런 움직임 자체가 또 다시 당내에서 개파 논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그 어떤 방향이 오히려 이제 초기에는 박지원 이제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합의출이 되면서 누가 박지원 원내대표의 상대로 적합한가라는 네. 논쟁이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사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예. 정치적인 수일기라든가 뭐 전략적인 파트너로서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당이 나갈 길을 명확하게 하고 원내에서 어떤 협상의 원칙이나 방향들을 잡고 원칙적인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차별화 전략이 더 좋은 게 예. 아닌가, 이런 식으로 논의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누리당도 네.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박지원 원내대표의 어떤 파트너로서의 적임성보다는 예. 당을 어떻게 원내에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차별화 그런 전략이요. 그렇게 갈지 예. 않겠 싶습니다. 국민의당의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어떻게 상대하면서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단하고 어떻게 상대하면서 끌어갈 것인가, 전략적인 측면도 있지만은요. 아직 이제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새로운 대표 체제로 바뀌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을 이미지화시키는 데는 원내대표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총선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원내대표가 되겠는데, 예. 새롭게 선출된 새 원내대표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총선 이후 체제가 어떤 당인가라는 이미지를 주는데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중 네. 6명 중에서 누가 원내대표로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보는 시각이 조금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이 점도 변수가 될 듯합니다. 중요한 이제 문제는 전당대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연기론이 좀 힘을 받는가 싶더니요. 김종인 흔들기가 또 좀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상황상 예. 결과 피론이 득세하면서 이제 전대를 좀 연기하자, 네. 뭐 연말이나 그 이후로 연기하자는 논의가 지금 우세할 것으로 봤습니다만, 그러나 당내에서 송영길 당선자에 이어서 네. 추미애 의원이 공식적으로 전당대회 그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기자회견을 했죠. 이러면서 예. 당내에서 다시 이제 이 조기전대가 아니라 사실상 원래 예정대로 되는 전당대회인데 이런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 문제가 결국은 김종인 대표가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일종의 침묵시처럼 형태가 돼버렸는데 정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전당대회를 연기해서라도 김종인 예. 체제를 연장시켜달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갈등의 어떤 네. 그 꼭지점이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의 문제가 예. 이제 앞으로 남은 3, 4일 원내대표 선출 중요하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예. 가지고 굉장한 갈등이 추미애 일어날 것 의원이 이제 같습니다. 호남 참패를 가져온 현재 비상대책위를 유지한다는 건 호남을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상당히 적절한 지적 같기도 한데요. 예. 그러나 그 이전에 호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패배했을 때는 왜 지도부를 그만뒀습니까? 호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보궐선거를 다 패배했을 때는 그만 입 다물고 있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제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고요. 예. 대체로 지금 당의 중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조금 더 김종인 체제를 더 가자라는 쪽 같습니다. 애초에는 현재 전당대회를 연기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죠.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체제를 김종인 체제로 갈 것인가 교체할 것인가라는 점이었었죠. 그런데 김종인 체제로 가려고 한다면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종인을 뽑든지 예. 뽑으려면 추대 방식으로 간다 만다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추대는 안 된다고 하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김종인 대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제3의 대안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연기하는 방안으로 나갔었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뭐 지도부 쪽이라든가 중진 쪽에서는 수적으로 보자면 비대위원들도 그렇고요. 예. 연기하는 쪽 좀 비중이 많죠. 그 배경은 지금 자칫하면은 김종인 체제에서 새롭게 바뀌는 새로운 지도부 체제가 뭔가 제3의 길로 새롭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체제로 복귀한다는 이미지를 줄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저는 애초에 이렇게 김종인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송영길 당선자 같은 송영길 전 인천시장 같은 제3의 세력이 치고 나갔다면은 문제가 좀 달랐을 것인데 네. 문재인 전 대표하고 상의하는 양상을 빌렸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그만두면은 이전에 이제 마치 문재인 체제가 복귀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줬단 말이죠. 네. 이런 딜레마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세력들이 뭔가 전당대회를 하자고 하면은 예.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또 당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예. 거중 조정을 하려는 그래 조금 시기를 늦추려는 이런 힘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열렸을 때요. 만약에 열리는 걸로 결정이 난다면 김종인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뭐
만약에 전당대회 예전에 열리고 김종인 대표는 출마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예.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당 체제를 다시 정상화시킨다라는 걸 바꾸게 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뭐 극단적으로는 뭐 정말 이렇게 다 사퇴하고 물러서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김종인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한 일종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뭐 당선인 대회가 됐든 어떤 그런 절차들이 거쳐지기 전에 현재 명확하게 입장을 좀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당을 현재 체제에서 대선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당의 구상은 이렇다. 당 운영의 예. 방식이 이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 구성원들이 당선자들이 동의했으면 좋겠다는 명확한 자기의 역할과 롤을 설명을 해줘야지만 이 네. 문제를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김종인 체제로 갈 거냐 말 거냐는 논쟁이 계속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 내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제 무위의 선택도 있거든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신들끼리 잘해봐라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김종인 체제의 어떤 여러 가지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가 당을 이끌어가는 방식의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는 거죠. 왜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어떤 공론 장소에서 이 논의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같으면 되고 아니면 절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냐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계속 네.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지적한 대로 김종인 대표의 그런 화법이 유리했던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상대가 이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잘라버리고 네. 또 이제 불편한 것은 답변하지 않고 지나쳐버리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 마치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이 대표 지적한 대로 지금 한계에 좀 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방식으로 이제 전당대회가 일찍 치러질 경우에 김종인 대표가 전대회는 출마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추대 방식이 아닐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다른 쪽은 김종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 예.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미지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역할을 따라 해주면서 사이드에서 있을까? 저는 그런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전의 발언들을 보면 사실상 그런 부분은 좀 거절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예. 봐야겠죠. 수권 비전위원회를 맡아달라라고 예. 했을 때 그런 조직도 없는 것인데 내가 언제 맡는다고 했었냐라고 하는데 예. 경제 민주화 또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미지화가 돼 있지만 실제로 그분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정치 전략가로서의 그동안의 역할을 수행했단 말이죠. 차르라고 불리기도 예. 했었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인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당의 또 정책으로만 보자면은요. 김종인 대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민주통합당 시절에 당의 정책으로서의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충분하게 사실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상징적인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점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따로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분야만 맡아서 옆에서 역할을 하려고 남아 있을까?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은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20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명시공이 이제 3당 체제가 됐기 때문에 국회 모습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상임위원장 자리 때문에 신경전이 좀 있다 그래요? 굉장히 점점 커지겠죠. 예. 예전에도 양당 구도일 때도 상임위원장 이제 상임위 구성 문제가 쉽게 결론나기 별로 없었고 굉장히 오래 끌다가 뭐 8월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까지 가세를 하면서 뭐 18개 특위 포함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국회의장부터 쭉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요. 그게 보통 뭐 원칙이 있나요, 그런 게? 보통은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장은 이제 다수당 여당에서 예. 맡고 뭐 부의장은 이제 나눠서 맡고요. 네. 그다음에 대신에 그러면 이제 그 전체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는 여당이 하고 뭐 법사위원장은 뭐 야당이 만다 이런 식의 예. 약간 배분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3당 체제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졌죠. 함수가 예. 그래서 치열할 걸로 보이고 그러면서 나오는 논의가 이제 그동안 이 복수 상임이라고 불리는 상임위들을 좀 다시 쪼개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다시 현실적인 대안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 비치는 거는 그 복잡한 문제는 생기면 푸는 방식이 자리를 늘리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무슨 뭐 어떤 상임위 복합 상임위를 두 개로 나눠서 부처를 나눈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제가 늘어나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풀려는 시도들이 이미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뭐 국민도 그렇고 언론도 굉장히 유심히 볼 텐데 예. 그런 식의 어떤 해법보다는 지금 전공법을 택해야지만 아마 국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비난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바뀌는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국민의당이 만약 그런 부분에서 쉽게 동의한다면 예. 본인들도 뭐 여러 가지 자리를 차지하는데 유리한 구도가 될 테니까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어떻게 풀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특히 같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여야 3당 다 눈여겨보고 있을 텐데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야당한테 일정한 이제 조금 뭔가 권한을 주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도왔었죠. 예.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법사위가 주도하는 청문회가 많았기 때문에 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아마 그때 많은 활약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박영선 의원, 이제 박지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많은 활동을 했었죠. 그동안에 이제 야당이 상대적으로 힘을 국회에서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법사위는 이중의 역할을 하고 있죠. 법사위 고유의 업무가 있겠고 예. 또 모든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법제처 차원에서 법 조문을 관리한다는 관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마지막 또 키를 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했죠. 현재 법사위원장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 거기서 발목을 잡고 여러 가지를 흔들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꼭 야당이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여당도 좀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새로운 몫으로 이제 제3의 당으로 등장한 국민의당 이런 정도는 오히려 우리가 챙기는 게 여야 간 협상을 위해서 좋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는 야당에서 일당이니까 국회 운영위원장도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운영위원장까지는 여당이 제1당을 뺏겼다고 하더라도 좀 가져가기는 쉽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일 관심이 이제 국회의장인데 박지원 그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여당에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가능성을 두개 산 거라고 보고요. 예. 그냥 뭐 교과서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내각제라면 이게 좀 연립정부를 새로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각제라면요. 국회에 지금 연립 구성을 지금 연합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을 떠나서 다양한 뭐 연합이 가능하겠죠. 그럼 일반적인 차원에서 가능한데 이번 총선 국면까지는 국민들이 그래도 여야 관계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소야대라면은 국회의장단은 의장은 적어도 예. 조금 야당의 야권에서. 국민들의 유권자의 표심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데 이후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저는 합종 연행이 있어도 뭐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에서는 그래도 뭔가 힘은 좀 야당이 네. 써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어떻게 생각입니다. 보십니까? 예, 그 3당 구도에서 이제 다양한 정치적인 실험들이나 변수들이 나타날 텐데 그러나 국민의당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주목해봐야 되는 게 어떤 구도상의 이점을 그러니까 지렛대처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해나가는 그런 네. 것들은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어떤 이제 자기만의 컨텐츠 아니면 뭐 의정활동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내놓고 거기에 맞는 것들에서 양당을 거대 양당을 설득해가면서 아니면 국민 설득해가면서 한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좋은 길로 남고 예. 여론의 평가 좋아지겠습니다만 단지 그냥 여야가 지금 1, 2당이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 내 힘을 빌지 않으면 못한다는 어떤 그런 그 구조적인 어떤 그 유리함만을 차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선택적으로 뭐 새누리당 걸 하나 해주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만약에 어떤 조합을 한다 그러면 예. 그것이 과연 이제 3당의 길이냐 이런 어떤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월권 아니냐 이런 논란도 굉장히 네.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은요. 지금 이제 3당 체제에서 새롭게 우리의 정치를 뭔가 변화시키는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3당 체제가 다시 과거 여야 구도에 대비시키는 것이 해야 되는데 극단의 경우에 만약에 새누리당이 새로운 정치를 완전히 변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은 그 가능성도 또 새누리당과 연합한 가능성도 좀 뺄 수는 네. 없겠죠. 제3당 체제 20대 국회 앞으로 어떻게 꾸려질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김만음 한국정치 아카데미 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